오늘 오후에는 차기령 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그런 좋은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기령 박사님은 수학 사부로 이미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좋은 형제님입니다. 나오셔서 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미션 수학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신앙적으로도 수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왼쪽으로 할까요?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의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유튜브는 제가 수학 강의를 많이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3초 만에 푼다는 그 3초 풀이법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히트를 쳤는데요. 구독자가 그래도 한 10만 명 넘게 이제 제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리스찬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신 분들이 저를 많으실 거고, 2021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또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근데 아까 이제 뒤에 어떤 그 장로님인가요? 인사를 하시던데, 실은 극동방송의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13년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는 제가 부모의 기도라는,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냈는데, 또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그걸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아마 그냥 공영방송이나 영재발굴단 제가 18번 나왔거든요. 어쩌다 어른, 그리고 공부가 뭐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특이하게 저는 수학 강사지만 TV 광고를 3년 했습니다. 제가 정관장 광고를 3년 했기 때문에 TV CF를 통해서도 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그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고, 그걸 넘어서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지금부터 듣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저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죠? 버튼 몇 개 누르면 집 앞에 택시가 옵니다. 버튼 몇 개 누르면 집 앞에 물건이, 택배가 오죠. 새벽 배송으로 아침 먹을 거리도 옵니다. 그리고 온갖 인스타, 넷플릭스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배고픈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챗GPT의 그 충격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오픈 AI의 초창기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지만 뜻이 다르다고 중간에 이제 나왔죠, 앨런 머스크가. 그리고 자기만의 챗 GPT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하루에 10,000원씩이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끼에 3달러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빵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괴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작년에 그 챗 GPT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노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뭐 이런 수학적인 뭐 이런 능력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뭐 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 이런 거 해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벌면서 솔직히 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대안학교나 또는 교회나 이런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과 근데 영성은 기본이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력이 없이 영성만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시대가 됐을 때 한 달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2달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돼서 6개월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밥을 주는 대로 가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을 수학적인 사고력과 실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신을 가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과 영성을 둘 다 갖춘 인재로 갖춰야 됩니다. 뭐 제가 지금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지금 크리스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랄까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언젠가는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3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실력이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실력과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정신세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망가지고 있고, 온갖 어렸을 때 머릿속에 잡다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인류 직업의 70% 이상이 사라질 때, 우리가 지금 중학생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혀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전혀 새로운 일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고력, 생각하는 힘입니다. 근데 사고력은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문과적인 사고력이 있고요, 이과적인 사고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2가지의 사고력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이 관장을 하시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과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을 텐데, 문과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는 거는 다독입니다. 다독.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문과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죠? 자, 이과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과적인 사고력은 뭘 통해서 기를 수 있을까요? 수학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단계, 또는
우리가 창업을 해서 뭐 벤처 기업 이런 만드는 관계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해결력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핵심적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도 못하고 미래에 꼭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도 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 네 가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수학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다고 맘 놓고 노는 것도 아니죠. 그죠? 뭐 학원 갔다 과외 갔다 뭐 그래도 학생들이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데 도달을 하겠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수학하면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중학교는요, 학교 내신 시험 한 번 우리가 좀 잘못 봐도 인생 사는데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게 학교, 대학 가는데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 잘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학교 시험, 내신 시험이 다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공부 방법을. 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 부모님들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문제를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정반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집을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특정 문제집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그 문제집을 풀고 유사한 문제집을 또 사서 풀고,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30년 전에 학원 다니면서, 30년, 20년 전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방법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이 있잖아요. 나는 주입식 공부로 공부를 한 세대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학원비가 비싼 어느 특정 지역에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별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데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이런 그 사교육 기관은요, 자녀의 상태를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그 부모님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다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교육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잘할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깁니다. 네, 제가 뭐 학원계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팩트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를 혼냅니다. 처음에. 근데 애도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화해를 하면서 어떤 길로 가냐면 학원을 바꾸는 쪽으로 화해를 봅니다. 네, 그렇게 합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사교육 기관이 아이들의 상태를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 학원, 과외,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육의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학교, 학원, 과외는요, 학생 편이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요자 위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아침에 가보세요. 애들 모아놓죠. 선생님 앞에 나가서 한 30명 모아놓고 수업을 합니다. 1교시 수업하고 2교시 수업하고 3교시 수업하고 4교시 수업하고 5교시 수업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학습의 결과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죠? 학생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면 그건 학생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대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망각이, 제가 지금 강연 시작한 지 10분이 넘었거든요. 네, 인간의 망각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미 10분이 지나면 인간은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분 전에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요, 거의 50%를 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70% 이상을 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따 뭐 표로 정리한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흐름상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교시가 의미가 있나요? 수업을 들을 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교시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1교시 때 수업 들은 거에 50% 이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3교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1, 2교시 때 배운 거를 다 까먹어가면서 3교시 때 또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네, 이거를 근데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학교, 2000년 전에도 그런 학교 학원 다 있었거든요, 과외. 네, 학교 학원 과외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문제 해결력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왜 이걸 눈치를 못 채냐면,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늦게 자각하냐면, 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요. 중1 때도 보냅니다. 중2 때도 보냅니다. 중3 때도 보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와요?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90점, 9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학생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집니다. 100점 맞던 애가 80점대로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70점대까지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학원 가서 상담도 해보고 뭐 유명하다는 과외 선생님도 불러보고 뭐 하는데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성적은 내려가고, 뭐 당연히 마지막 시험에 수능을 잘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중3까지만 성적이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조금 교육과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로 따지면요, 난이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초육, 약간 수학이 계단의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육, 중1, 중2, 중3,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팍 올라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손이 지금 다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양도요, 똑같습니다. 계단이 아까랑 똑같이. 고1 올라갈 때 팍 뛰고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양이 늘어납니다. 내용도 어려워지는데 양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2년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하면,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전을 전반전으로 하고 마지막 고2, 고3을 후반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요, 한 번 시험을 볼 때 유형의 개수가,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요. 네. 손자, 손녀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나요? 와, 이렇게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들으시는 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눈빛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제 얘기에 집중하는지 안 집중하시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자, 중학교 때는요, 유형의 개수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형의 개수가 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익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형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유형 암기식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집을 사면 보통 1000문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의 구성은 위에 대표 유형이 나와 있고 밑에 숫자 갈아 낀 쌍둥이 문제 한 4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자, 이 대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밑에 있는 쌍둥이 4문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 또는 지금 풀어봐.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의 풀이 방법을 기억해서 숫자 갈아 낀 이 쌍둥이 문제를 연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을 암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들이 시험에 100점 맞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봤잖아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풀어본 거 다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쫙쫙쫙 풀어가지고 100점을 맞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 시험에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이 20% 정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유형의 개수가 팍 늘어나기 때문에요. 유형의 개수도 늘어나죠. 문제에 약간 조금만 바뀌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암기식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결국은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내신 시험을 첫 번째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전에 3월 달에 뭐부터 보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모의고사부터 봅니다. 모의고사가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보는데요. 이 모의고사랑 수능은요, 쉽게 얘기하면 시중 문제집에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유형을 계속 암기한 학생들이 모의고사 수능은 잘 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형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게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 힘으로 낑낑 매면서 푸는 연습을 수천 번에서 10,0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보통 주 2회에서 3회는 갑니다. 그죠? 자, 월수금반을 갔다고 쳐요. 자, 월요일 날 오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수업을 왔을 때 1시간만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뭐 과외도 그렇지만 기본이 2시간은 하고, 뭐 심지어는 3시간도 하고, 대치동에서는 수학학원을 하루에 2개 다니기도 합니다. 그죠? 수학학원 끝나면 또 다른 수학학원으로 부모님이 라이딩해서 옮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학원들이 오늘 수업을 쫙 한 다음에 뭐 하죠?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보통 몇 문제 내주냐면 정말 적게 내주는 학원이 50문제 정도 내줍니다. 많이 내주는 학원은 100문제 정도 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걸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많이 내주고 애들을 빡세게 공부를 시키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돈값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원에 돈을 냈으니까 이 정도 우리 애를 충분히 괴롭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입장에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밤 9시, 10시에 옵니다. 그러면 손 씻고 앉아가지고 숙제할 마음이 날까요? 당연히 안 나겠죠. 왜냐면 애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애들 입장에서 50문제를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주장하는 가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문제를 10분 이상 낑낑매면서 풀면 50문제를 10분씩 낑낑매면서 풀잖아요. 500분이에요. 500분. 500분이면요 8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제를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니즈는 뭘까요? 숙제를 빨리 하고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아이들의 니즈입니다. 그거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 방법과 실제로 아이들의 니즈는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습니다. 일단 성적은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목표인 사고력을 기르지도 못합니다. 공부 방법,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라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네, 제가 저 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위에 있는 게 보통 학교, 학원, 과외 이런 게 보통 위에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을 일단 길게 하죠. 한 3시간 배웁니다. 그리고 습도 다음날 또 한 3시간 시키죠. 이거는 정말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학과 습이요,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야 이게 정말 학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래도 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신데, 보통 제가 학부모 강연 가서 2시간도 하거든요.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이제 짧게 끝날 텐데, 만약에 제가 유체역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체역학을 2시간 동안. 그럼 되게 재밌겠죠? 그죠? 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제가 유체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몇 프로를 이해하실까요? 아마 50%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거보다 수치는 훨씬 낮겠죠. 아이들이 처음 2차 함수를 배웠을 때의 느낌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유체역학을 지금 들었을 때의 충격과 공포가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야, 2차 함수 뭐 어려워? 나 옛날에 공부할 때 뭐, 그거는 옛날에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학생들이 2차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기괴하고 굉장히 어려운 느낌입니다. 그거를 2시간을 수업을 듣는다고요? 50%도 이해 못하고요,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음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13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개발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44명이 10년의 기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IT 개발자들을 저희가 많이 뽑아가지고 컨텐츠만 개발한 게 아니라 IT 기술이랑 합쳐서 학과습을 정말 잘게 쪼개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혼자서 공부해도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으나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못했던 건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학사부에서 이 시스템으로 공부하면 혼자서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시스템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또 기독교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PPT 상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교회나 대안학교인 분들은, 관계자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 또는 그냥 개인이라면 뒤에 번호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는 다 못 받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대응을 할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실은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이 시스템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중고 다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3학년까지 하고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저희 담당 교육 매니저가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실력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재를 선정하는데, 이 교재가 그냥 서점에 나와 있는 교재가 아니고 IT 기술이랑 결합된 시스템 교재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공부를 그냥 학생들한테 시스템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봐,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지금 미션 수학이거든요. 오늘의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매니저가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에게 스케줄을 짜줍니다. 수준은 정해줬고 교재도 받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줍니다. 왜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짜주냐면, 학생들은 일주일 단위로 보통 업다운이 있습니다. 공부를 저번 주까지 멀쩡히 잘하던 애가 이번 주에는 대학은 왜 가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이 딱 뜹니다. 오늘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미션을 다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는 그날 부모님에게도 발송을 하고 학생에게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답을 얼마나 고쳤는지도 저희는 데이터 수치로 이렇게 저희가 이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카톡만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애가 오늘 공부를 어디를 했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틀린 건 어느 정도 했는지, 또 3일 전에는 공부 지금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80%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80%인지 아니면 100%로 숫자가 올라가는지 저희 모든 걸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교회에서 관리하는 40명이다. 그럼 40명을 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테스트를 봅니다. 자, 이 330종의 교재 만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교재를 풀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수학은 개념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개념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죽이 됩니다. 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그럼에도 죽이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학생이 텍스트를 읽어보는 거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만 저희는 개념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개념 영상이 짧게는 3분 내서 5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100명의 학생 중에 90명은 오케이, 나 이 개념 영상 보니까 이해 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데이터 상으로. 그리고 바로 뭘 합니까? 다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익힙니다. 우리가 3분에서 5분을 배웠으면 다음을 또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노트 갖다가 익히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분 배우면 5분 익히고 5분 배우면 5분 익히고 이렇습니다. 자, 100명 중에 90명은 클립 영상을 보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남은 10명이 남았잖아요. 자, 이 10명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동영상 밑에 Q&A를 하면 저희 전문 석사급 수학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아줍니다. 한 땀 한 땀 무제한, 학생이 질문을 100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다 사람이 답변을 달아줍니다. 사람이 답변을 달아주기 때문에 남은 10명 중에 9명은 다시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나 이해 갔어. 그리고 저희 Q&A 시스템이 뭐가 좋냐면 어떤 개념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관심이 있는 이 문제에 친구들이 무슨 Q&A를 했는지 네이버 지식인처럼 쫙 나옵니다. 이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퀘스천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여기 질문할 게 뭐가 있어? 그 심심해서 Q&A를 눌러봤는데 자기 친구들, 이 문제를 풀어봤던 수많은 애들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답변도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가 높아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원플로우로 초중고를 구축한 회사는 저희 수학사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2롯데월드를 만약에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 짓겠다고 해도 2년 안에 질 수 있을까요? 제2롯데월드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제로 짓는 과정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무려 저희는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을 개념과 문제를 초3부터 고3까지를 원플로우로 다 개발을 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다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을 몇 개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12만 개를 개발했습니다. 정말 안 놀라시는데? 네. 네. 자, 와, 한 명 나왔습니다. 말이 12만 개죠. 이 12만 개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정말 보통 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해설을 보여주면, 대부분 애들이 해설 그냥 보여주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애들이 좋아하냐면, 강사가 나와서 직접 쉬운 말로 풀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3부터 고3까지 교재 처음부터 모든 개념과 문제가 영상 촬영이 다 돼 있습니다. 초3, 안 놀리실 거 아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초3부터 고3까지 다 촬영이 돼 있어요. 무려 85,000개의 클립 동영상이 촬영돼 있습니다. 네. 억지로. 네. 85,000개 중에 제가 고등부는 99% 찍었습니다. 무려, 됐거든요. 네. 85,000개 중에 무려 제가 24,000개의 클립 영상을 찍었는데요. 8년 걸렸습니다. 8년. 제가, 여러분, 말이 24,000개죠. 영상을 24,000개 찍으려면요, 인생을 바쳐서 찍는 겁니다. 제가 제 얼굴을 봐보세요. 피부가 굉장히 좋잖아요. 피부 되게 하얗죠? 햇빛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무슨 동굴 같은 스튜디오에서 그 창문도 없는, 항상 그 클립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7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는 거 해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저는 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깜짝 놀란 게 이탈률이 1%가 안 됩니다. 제가 많은 교육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해봤지만 실은 이탈률이 1%가 안 된다는 건 놀라운 숫자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했다 그러면 몇 명이죠? 10명,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또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면 뭐 다른 어디가 이렇게 뭐 태블릿으로 문제 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광고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미 이거는 저희가 9년 전에 서비스를 해서 제가 볼 때 이건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태블릿으로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학은 종이에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저희 당연히 9년 전에 저희는 개발을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태블릿에서 풀고 PC에서 풀고 당연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종이에 푸는 게 의미가 있는데 종이에 풀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분석할 수 있고 받아야 맞춤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받아야 뭐 빅데이터를 하고 받아야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애들한테 맞춤 교육을 할 텐데 문제는 종이 교재를 풀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3초 만에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2가지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특허가 엄청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맞춤 교재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맞춤 교재랑 똑같은 교재가 전자책으로 마이페이지에 형성을 시키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서 특허까지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푸는 건 종이 교재에 풉니다. 학교 가져가서 풀고 뭐 스터디 카페 가서 풀고 집에 와서 풀고, 하지만 채점은 전자책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초3부터 고3까지 모든 교재를 객관식이랑 단답형으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객관식이랑 단답형입니다. 수능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만약에 답이 7분의 9가 나오잖아요. 그럼 7분의 9를 어디 PC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좀 귀찮잖아요. 뭐 분모는 7이고 분자는 9고. 그래서 수능도 어떻게 합니까? 7분의 9를 뭐 P분의 Q라고 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를 더한 값으로 구해라. 그래서 7 플러스 9, 그래서 16이라고 쓰죠. 그럼 답을 16이라고 적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이 교재에서 풀립니다.
종이교재에서 풀려요. 근데 종이교재랑 똑같이 생긴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럼 종이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번, 2번, 1번 풀었어요. 그럼 전자책에서 3, 2, 1 찍는 거 몇 초 안 걸립니다. 20문제 채점하는 거 1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채점을 하는 순간 빅뱅이 일어납니다. 어떤 빅뱅이 일어납니까? 저는 지금도 노트북에 로그인을 하면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 중 A모 양이 10초 전까지 어느 단원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문제를 맞았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문제를 질문했는지, 어떤 문제의 동영상을 봤는지, 어떤 문제를 2번 틀렸는지 3번 틀렸는지, 심지어는 얘가 어떤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공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는 로그인만 하면 우리 수학사부 시스템을 쓰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칠 타이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만 개의 데이터를 그 중에 개념이 한 2만 5천 개, 나머지는 수학 문제인데요. 개념이든 수학 문제든 그냥 볼 때는, 문제집으로 볼 때는 한 문제지만 그 뒤를 딱 열어보잖아요, 저희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 한 문제가 의미하는 속성값을 인간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얘가 취미가 뭐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특기가 뭐고, 이런 거를 기록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얘가 어느 단원이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고, 오답률이 몇 프로고, 어떤 공식이랑 관련이 있고, 어떤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수학 연구원들이 10년에 걸쳐서 뒤에다가 태그 작업을 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메타 태그라고 하는데, 한 문제에 메타 태그를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까지 메타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럼 평균값을 30개라고 했을 때 12만 개 곱하기 30하면 얼마죠?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360만 개의 태그 값을 저희가 달아서 아이들이 20문제를 풀 때도 3번 틀리고 7번 틀리고 12번 틀리면 보통 수학 강사들은 얘가 이런 거 3번 약하네, 이런 거 7번 이런 거 약하구나, 12번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태그 값을 비교합니다. 3번, 7번, 12번에 뒤에 있는 태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저희는 빅데이터 처리로 얘가 이 문제를 틀리는 거는 저 앞에 있는 A라는 개념을 몰라서 이런 문제들 틀리는구나, 또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거는 저 앞에 있는 C라는 공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리는구나 해서 얘 마이 페이지에 A라는 개념과 C라는 공식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꽂아줍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잖아요. 우선순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시험 일주일 남았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안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로 공부하는 게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는 중요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쓰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한 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3번 틀린 문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을 단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단거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한 권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이 공부 방법이 문제집을 실은 여러 권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마스터하는데도 실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문제집을 2권, 3권 푼다? 시간적으로 잘 견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한 문제집을 풀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100문제가 프린트 출력이 됩니다. 그럼 프린트 출력한 거에도 똑같이 다 저희 본 교재처럼 코드 번호가 달려 있어가지고 먼저 내가 풀어봅니다. 먼저 내가 풀어봐요. 그리고 안 되면 클립 동영상을 보고, 클립 동영상을 보고도 안 되면 Q&A를 하면 사람이 다 Q&A를 저희가 직접 한 땀 한 땀 다 달아줍니다. 그러면 100문제를 다시 내가 프린트 다운을 하는 순간 전자 프린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푸는 거는 학교 가져가서 종이 프린트에 풀지만 채점은 전자 프린트에다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봤죠. 얘가 2번 틀린 문제가 50문제구나. 그럼 50문제만 깨끗하게 프린트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얘가 반타작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은 25문제, 그 다음은 12문제, 그 다음은 6문제, 3문제. 그래서 얘는 한 책을 풀더라도 어떤 문제는
10번, 15번도 풀게 됩니다. 저희는 깨끗하게 프린트로 나옵니다. 그런 작업들이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는 8문제를 풀잖아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8시간을 걸려서 8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8문제를 보통 학생들이 1시간이면 뒤집어 쓰고 풉니다. 심지어는 뭐 30분 안에도 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에 투입되는 시간이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가요, 한 문제를 10분, 20분, 30분 생각하면서 폭발적으로 이 뇌가 생각하는 힘이 오래 길러집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서 워낙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이걸 빨리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무조건 빨리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푸는 애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답안지를, 여러분들 학원에서 보통 쓰는, 그 학교 학원에서 쓰는 이 시중 문제집의 해설을 아이들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 100%.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학 문제집의 해설은요,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로는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알 거예요. 학생들 인터넷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그 어둠의 경로를 들어가면 정말 성심성의껏 PDF 파일로 누가 스캔을 다 떠났습니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풀 것이냐, 아니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뺏겨가지고 빨리 내가 개인 시간을 가질 것이냐, 이 유혹에서 실은 이기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많이 이제 뭐 다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랑 기독대안학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개인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또는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드려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두 개의 축을 조금 넘어서 넘어가는 얘기를 제가 조금부터 해볼게요. 실은 수학을 잘하려면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하고, 제가 수학이랑 관련된 세계사 책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뭐 카이스트에서도 공부하고, 뭐 하여튼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만물이 수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수학이 모든 일에 관여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행성, 그죠? 행성들, 또는 뭐 자연. 지금 여기 교회 옆에 보면 이제 이 숲이 있어서 참 저는 아까 예배드리면서도 좋았는데, 저렇게 숲에 있는 그런 식물의 나무 잎들, 뭐 우리가 잘 아는 파인애플, 뭐 해바라기, 저기 무슨 바닷속에 있는 어떤 조개들까지도 다 수학의 원리가 들어있고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가 날아가는 궤도까지도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죠? 우주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라 뭘 한 거죠? 발견한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수학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게 열립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지금은 제가 칼럼을 써서 읽지만 옛날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게스트들이 와서, 크리스찬 게스트들이 와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이 세계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열립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초 풀이법으로 유명하다고 이제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제가 보통 4,000개 정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빠른 풀이법도 실은 저는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오릅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려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실은 수학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냥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랑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충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백날 학원 과외 여러분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한테 무시받고 그리고 막 하여튼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거의 핵 에너지 같은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불 끄면 저는 울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잘 시간이 없는데 자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어요.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하고 집에 오면 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6시 20분에 일어나서 그 봉고 타고 학교 가는 봉고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는 시간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불이 났게 영어 단어 외우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뛰놀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열망,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안에 그런 공부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기도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니고 맨날 사고치고 학교에서 무시받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간상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돼 있어서 1분 1초도 없는데 더 이상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고 저는 1시간 강의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유명한 강사여서 막 주 7일 강의를 하고 또 일요일 날도 예배만 끝나면 저기 강의하러 가서 8시간 연강을 하고 막 이렇게 바쁠 때인데 저의 동의 없이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우리 손자 차길령이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난 할머니가 너 위해서 매일 서울대 박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 없는데 저는 공부할 생각 뭐 요만큼도 없는데 근데 할머니 기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항상 노방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길이든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한참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박사는 아니지만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카이스트에 가서 박사를 하게 됐고 그것도 처음에 제가 석박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처음부터 10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몇 년 안 걸릴 줄 알고 실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다녔는데 서울에서 저같이 바쁜 강사가 2시간 운전하고 가서 필기시험 다 보고 논문 쓰고 막 또 밤에 오고 하여튼 그리고 다음날 또 강의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또 공부를 마치고 또 그 공부 박사하고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또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의 확보가 인생을 가릅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 회사 가면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죠. 하루에 손님이 6팀이 옵니다. 아침부터 6팀을 다 손님을 응대하고 시간 쪼개서 저는 또 수학 공부하고 강의 촬영하고 해야 돼요. 엄청 바쁩니다. 정말 1분 1초가 없을 정도로 바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1시간을 확보합니다. 목숨 걸고 1시간을 확보합니다. 왜? 이게 제 인생의 남은 인생을 가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 꾸준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받던 영양분을 또 떨어지면, 공급받는 게 끊어지면 언젠간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제 얘기 듣고 3시간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반 공부하고 30분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공부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과 달란트도 새롭게 주십니다. 달란트를 태어날 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의 이치,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미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시대가 올 때 누군가는 실력을 지키고 남은 이 크리스찬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정말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전도를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옛날에 제가 택시를 타서 전도했을 때 택시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많은 손님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해서 실패를 했는데 당신과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실은 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은 철학이랑 통합니다. 옛날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투잡을 뛰었죠. 대부분 철학자들이 수학자였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위에 어느 학당에는 기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썼을 정도로 철학자들이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들이 공부했던 수학은 취미생활로 공부하는 수학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굉장히 천재적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수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라든가 파스칼이라든가 그들이 했던 것들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지금 볼 정도로 천재적인 수학적인 내용이죠. 근데 왜 철학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수학이라는 게 세상의 수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3차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은 제가 다른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자들이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자, 4차원, 5차원, 6, 7, 8, 9, 10, 11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게 수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수학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N차원이 나옵니다. N차원. 그럼 N차원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형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추상적인 세계에서
어떤 법칙과 규칙을 줍니다. 그 룰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음 걸 만들고 그러면서 논리의 체계를 만드는 거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이라는 이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생각하고 체계화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적인 논리력은 추상적인 거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실은? 그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의 핵심이 수학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이 수학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X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트위터를 X로 바꿨는데, 이 X라는 회사에서 챗GPT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 일론 머스크랑 맞먹는 공동 창업자를 영입을 했는데, 그 공동 창업자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수학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옛날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수학으로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처음에 나오는 그 메인, 이게 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 수학으로 만들었다든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학을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이 기술도 거기서도 살아남지 못할 뿐더러 또 전혀 모르는, 우리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상상의 힘, 추상적인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을 기르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이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그냥 많이 푼다고 절대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게 풀더라도 내가 낑낑매면서 푸는 연습을 수두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긴 한데,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문제 해결력입니다. 풀어봤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